형이 뭘 11월의 한다고 차가운 그래. 바람이 장례식장 입구를 내가 스쳐 모르는 게 뭐가 지나간다. 있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형이 뭘 옮기며 한다고 그래. 조용히 고개를 숙여 내가 마지막 모르는 인사를 게 뭐가 올린다. 있어. 향 냄새와 국화꽃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흐느낌만이 정막을 깨뜨리느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의 인사말이 계속 이어진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민준이 고개를 들어 인사를 받는다. 45살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둘째 민수가 그리고 막내 민호가 나란히 앉아있다. 세 형제의 표정은 각각 달랐다. 민주는 굳게 담은 입술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고 민수는 시종일관 무표정했으며 막내 민호는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버님이 평소에 자랑스럽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시다니. 회사 동료의 위로 인사에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김기태. 72세의 나이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였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세 아들을 키워냈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가정을 지켜왔다. 형님, 조문객들이 많이 오시네요. 민호가 형들에게 속삭인다. 아직 36인 막내는 형들과 달리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붉어진 눈가와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슬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소에 인덕이 많으셨으니까.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한다. 43세 둘째는 늘 이런 식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애쓰는 성격. 어릴 때부터 형과 동생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그였다. 시간이 흘러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오후 늦은 시간 장례식장은 점점 고요해져 갔다. 화환들 사이로 스며든 석양빛이 영정사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검은 태에 안경을 쓰고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전 그대로였다. 이제 좀 조용해지네.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하루 종일 조문객들을 응대하느라 지쳐 있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민수와 민호의 시선이 복잡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했던 장남. 그런 형에 대한 속내가 있었지만 이런 때 내색할 수는 없었다. 형님, 며느리들이나 사위들은 언제 오시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형들이었지만 아직 가족들은 모두 오지 않았다. 수진이는 내일 아침에 올 거고 현우는 저녁에 온다고 했어. 민준이 대답한다. 그의 아내 수진과 대학생 아들 현우 이야기였다. 나도 은주랑 아이들은 내일 올 예정이야. 민수도 덧붙인다. 그의 아내 은주와 두 딸 이야기였다. 셋 중 유일하게 독신인 막내 민호는 가만히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시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 잔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정말 갑작스럽게 가셨네요. 민호의 말에 형들도 무거운 침묵에 잠긴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던 아버지였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것도 혼자 계실 때였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시려던 것 같았는데 민수가 조용히 중얼거린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 했던 것 같았다는 기억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요, 형? 민호가 급히 물어본다. 확실하지 않아. 그냥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 저녁 시간이 되자 상주실에는 도시락이 배달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형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뭘? 민준이 반문한다.
아버지 없이 우리 가족이 민호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동안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명절이면 모였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구했다. 이제 그 중심이 없어진 것이다. 일단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민준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민수가 끼어들었다. 형, 그 전에 말해야 할 게 있어. 민수의 진지한 표정에 민준과 민호가 그를 바라본다. 뭔데? 아버지가 평소에 우리한테 못다 한 말씀이 있을 거야. 특히 민수가 말을 망설이다가 결국 계속했다. 아버지 재산 정리 얘기.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지고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하나? 민준이 날카롭게 반응한다.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잖아, 형. 그리고 아버지도 평소에 우리한테. 야, 김민수.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아버지 장례도 치르기 전인데 무슨 재산 얘기야? 형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민수도 언성을 높인다. 평소에도 그랬잖아. 자신이 장남이니까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두 형이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에 민호가 급히 말렸다. 형들, 제발. 여기가 어딘데 이래요? 하지만 이미 불붙은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호야, 너도 알아야 할 얘기야. 민수가 막내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무슨 말씀?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본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앞에서? 그래, 아버지 앞에서 진실을 얘기해야지.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버지가 생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모두 알잖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상주실 문이 열리며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내일 발인 일정 확인차. 직원의 말에 세 형제는 급히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다. 직원이 나간 후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침묵이었다. 형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진짜 이럴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 민호야. 민준이 동의하며 말한다. 일단 아버지 장례부터 제대로 치르자. 다른 얘기는 그 다음에.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 그게 문제야. 언제나 나중에 하면서 넘어가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지금 여기서 다 정리하자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아니. 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 이렇게 됐는지는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민수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다투기만 했지. 아버지가 그걸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래도 우리는 형제잖아. 맞아요, 형들. 우리는 형제예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한다. 아버지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제일 원하셨을 거예요. 잠깐의 정적 후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형, 한 가지만 약속하자. 뭘? 아버지 장례 끝나면 우리 세 명이 제대로 앉아서 얘기하자.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민준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저도 동의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약속이 쉽게 지켜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얘기가 단순히 가족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상주실에는 민호만 남고 민준과 민수는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민호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영정 속 아버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형 말로는 중요한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았다는데. 민호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 봤다.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날 전화 통화를 했었다. 그때 아버지가 너희 형제들하고 꼭 얘기할 게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았는데. 설마 정말 유언 같은 게 있으셨던 건 아니겠죠?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아버지가 재산이나 집에 대한 구체적인 뜻을 남겨두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형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면?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그리고 형들과의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벽 2시 장례식장의 불빛만이 조용히 밤을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영정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이른 아침 장례식장에는 다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었다. 각 형제들의 가족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건 민준의 아내 수진이었다. 42살의 그녀는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셔왔다.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영정 앞에 절을 올리는 모습이 단정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민수가 형수에게 인사한다. 평소 형수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그였다. 아니에요. 이런 때 제가 당연히 와야죠. 수진이 대답하며 민호에게도 인사한다. 막내 아버님도 많이 힘드시죠? 네, 형수님.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민호가 붉어진 눈으로 대답한다. 얼마 후 민수의 아내 은주도 두 딸과 함께 도착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딸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아버님, 은주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평소 시아버지와 각별했던 그녀였다. 시아버지는 은주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은주도 친정아버지처럼 모셨다. 은주야, 너무 울지 마.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인다. 조문객들이 조금씩 줄어든 오후 가족들만 남은 상주실의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다. 며느리들과 손녀들까지 함께하니 좀 더 따뜻한 느낌이었다. 아이들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 은주가 두 딸에게 말한다. 중학생인 큰딸 지은이와 고등학생인 둘째 딸 지연이가 영정 앞에 나란히 섰다. 할아버지, 지은이에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거예요. 할아버지, 지연이도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두 아이의 순수한 인사에 어른들의 마음도 뭉클해졌다. 아버지가 지은이, 지연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민수가 중얼거린다. 실제로 아버지는 손녀들을 유난히 아꼈다. 아들만 셋을 둔 아버지에게 손녀들은 특별한 존재였다. 저녁 시간이 되자 상주실에는 도시락 대신 제대로 된 저녁상이 차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아버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니까 정말. 수진이 말끝을 흐린다. 그러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은주도 동의한다. 그때 민준이 젓가락을 놓으며 입을 열었다.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좀 정리해야 할 얘기가 있어.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민수와 민호가 민준을 바라봤다. 형, 지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언제 하겠어? 내일 발인하고 나면 다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민준의 말에 수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큰아버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 정리 얘기지. 민준이 직설적으로 말한다. 집이랑 공장, 그리고 아버지가 모아두신 돈까지. 여보. 수진이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민주는 계속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장손인 내가 집은 물려받아야 하고. 잠깐, 형. 민수가 끼어들었다. 왜 당연히 형이 집을 물려받아야 하는 거야? 뭐? 민준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장손이 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언제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나? 장난만 편해하는 분이셨나? 야, 김민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민준도 목소리를 높인다.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럼 똑같이 3등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3등분?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모셨는데? 형이 모셨다고? 이번엔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형은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 뵈러 왔어? 명절하고 아버지 생신 때만 잠깐 왔잖아. 뭐?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바빠서? 그럼 누가 아버지 모셨는데? 민수가 날카롭게 반박한다. 우리 은주가 얼마나 자주 아버지 뵈러 왔는지 알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왔어. 아버지 혈압약도 우리가 챙겼고 병원도 우리가 모시고 갔어. 그러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끼어든다. 아버님이 혼자 계실 때 외로워하시지 않게 자주 찾아뵈었는데. 아니, 그게 뭐가 특별한 일이야? 민준이 반발한다. 형수가 시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순간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민준이 말을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여보, 그만해.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민준을 노려봤다. 형, 지금 우리 은주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잘못 표현했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민수가 다그쳤다. 형은 맨날 바쁘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했으면서 막상 재산 얘기만 나오면 장남 타령이야? 아,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안 모셨다고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민수도 일어서며 맞받아쳤다. 형이 언제 아버지한테 제대로 신경 썼어? 돈 보낼 때 빼고. 형들, 제발요. 민호가 급히 두 형을 말렸다.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싸우세요?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두 형은 막내의 만류를 듣지 않았다. 돈 보낼 때 빼고라고. 민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 얼마나 드렸는데? 나는 매달 100만 원씩 드렸어. 돈이면 다야? 민수가 반박한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셨겠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더 중요했을 텐데. 외로움? 민준이 비웃었다. 그럼 내가 아버지 외로움을 달래드렸다고? 무슨 효자 코스프레야? 효자 코스프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아버지를 많이 모셨다고? 큰아버님, 은주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왜 거기서 나와? 민준이 은주를 쳐다봤다. 이건 우리 형제 간의 문제야. 우리 가족 문제이기도 해요. 은주가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아버님 재산을 형님 혼자 독차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독차지? 민준이 황당해했다.
나는 당연한 몫을 찾는 거야. 장남으로서 당연한 몫이 뭐예요? 은주가 계속 따졌다. 집하고 공장까지 다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보, 그만해. 민수가 아내를 말렸다. 아니야, 민수야. 은주가 남편의 만류를 뿌리쳤다. 나는 참을 수 없어. 아버님을 정성껏 모셔온 건 우리인데 막상 재산은 다 큰아버님이 가져가겠다고? 형수님 말을 그렇게 하시면. 민준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아버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장남이니까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러게요, 큰형님. 이번에는 수진이 끼어들었다. 저도 시아버님을 모시긴 했지만 솔직히 은주 씨만큼은 못했어요. 그런데 은주 씨 가족이 그동안 정성껏 모신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준이 자신의 아내까지 다른 편에 서자 당황했다. 수진아, 너까지 왜 그래? 여보,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시아버님이 평소에도 은주 씨 가족을 더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민호가 입을 열었다. 형들, 그리고 형수님들. 모든 시선이 막내에게 쏠렸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민호야, 하지만 이 문제는. 민준이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계속했다.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민호가 영정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평생 형제로 살아온 게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거? 민호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민수가 동생에게 말한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 그럼 어떻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민호가 물어본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공평하게 3등분. 3등분? 민준이 발끈했다.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민수가 맞받아친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야. 똑같은 권리가 있어. 그럼 그동안 내가 장남으로서 가문을 지켜온 건 뭐가 되는 거야? 민준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문을 지켜온다고? 민수가 비웃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가문이 뭐야? 야, 너 정말.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들, 정말 그만하세요. 민호가 두 형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민호야, 너는 빠져. 민준이 막내를 밀치며 말했다. 이건 어른들 얘기야. 어른들 얘기라고요? 민호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사랑?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는데? 형님,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도 제 나름대로는, 내 나름대로는 뭘 했어? 민준이 다그쳤다. 결혼도 안 하고 아직도 혼자 살면서 아버지 속만 썩이고.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내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언제 결혼할지, 언제 정착할지. 그런.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결혼 안 한 게 죄가 되나요? 죄는 아니지. 하지만 효자 행세할 자격은 없어. 민준의 말에 민호가 충격을 받았다. 저는 효자 행세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그럼 뭐야? 지금 우리한테 훈계하는 건? 훈계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잖아요. 민호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형제라면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때 갑자기 조용히 있던 은주가 일어서서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아버님, 은주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은주를 바라봤다. 아버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모셨는데 이제 와서 장난만 모든 걸 가져가겠다고 하니까요. 형수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민호야.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수야, 우리 그냥 나가자. 여보, 나가자고. 은주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런 식으로 싸울 거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은주야, 진정해. 민수가 아내를 달래려 했다. 진정하라고? 언제까지 진정하고 있어야 해?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우리가 그동안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다고. 그 순간 상주실 문이 열리며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빈소에서 항의가. 직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민수가 직원에게 사과했다. 직원이 나간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정말 이래야 하나?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각자의 속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다. 내일 발인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때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고 민수도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때는 확실히 정리하자. 두 형의 차가운 대화에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건 세 형제 모두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첫 번째 큰 싸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새벽 3시 민호 혼자 남은 상주실에서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사이좋은 형제였는데 영정 속 아버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미소가 오늘은 유독 슬퍼 보였다. 발인이 끝난 지 이틀 후 세 형제는 아버지가 살던 집에 모였다. 오랜만에 들어선 고향집은 여전히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거실에 놓인 아버지의 독서용 안경, 부엌 식탁 위에 혈압약, 현관 신발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낡은 구두 뒤 모든 것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참, 정말 이렇게 빈집이 될 줄은 몰랐네.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 있을 때는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오니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아버지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 민호가 아버지가 즐겨 앉던 소파에 손을 대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의 일 때문인지 형제들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특히 은주와 수지는 아예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준이 직설적으로 물어봤다. 유품 정리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민수가 대답했다. 아버지 물건들 정리하고 집도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집 얘기는 나중에 하자.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유품 정리부터. 세 형제는 각자 다른 방으로 흩어졌다. 민주는 아버지의 안방을, 민수는 작은 방을, 민호는 거실과 부엌을 맡았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아버지의 물건에 손을 대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민호가 아버지의 약상자를 들고 형들에게 물어봤다. 버려야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드시던 건데. 민호가 망설였다. 그럼 계속 두고 있을 거야?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약을 왜 둬?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형들의 대화를 듣던 민수가 끼어들었다. 형, 민호 마음도 이해해줘.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이야. 나도 힘들어. 민준이 반박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지.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작은 방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민수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아버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찾은 것이었다. 뭔데? 민준과 민호가 다가왔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봉투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봉투였다. 우리 아들들에게. 이거 아버지가 우리한테 쓴 편지 같은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열어봐야겠네. 민준이 봉투를 들었다. 잠깐, 형. 민수가 말렸다. 우리 셋이 같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민호도 동의했다. 세 형제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익숙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리 이런 편지를 쓰는 게 불길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든다. 먼저 민준아. 너는 장남으로서 정말 많은 책임을 져왔다. 어머니가 일찍 떠난 후 동생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려 애썼다. 아버지가 고마웠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짐을 내가 다 질 필요는 없단다. 민수야, 너는 항상 형과 동생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성격이 차분하고 현명해서 아버지가 제일 든든했다. 그리고 은주와 함께 나를 가장 많이 돌봐줬다. 너희 부부의 정성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느냐. 막내 민호야. 너는 아버지의 늦둥이이자 막내로서 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혹시 형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너 역시 내 나름대로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줬다.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긴 하지만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할 일이다.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두고 다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돈이나 집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결정을 내렸다. 집은 민준이가 가져라. 장남으로서 가문을 이어가길 바란다. 대신 공장과 사업체는 민수가 맡아라. 그동안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으니 내가 운영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평생 모은 현금과 적금은 민호에게 맡긴다. 아직 정착하지 못한 막내니까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혹시 이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 나름대로는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한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생 형제로 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모두에게 당부한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일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세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각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가 이미 다 정해두셨구나.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민수가 말을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형은 집을 받고 나는 공장을 받고 민호는 현금을 받는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버지가 적금 통장을 어디 두셨을까? 민수가 상자를 다시 뒤졌다. 과연 여러 개의 통장이 나왔다. 이게 다인가? 민준이 통장들을 확인해 봤다. 우와, 생각보다 많네. 민호가 놀라며 말했다.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억? 민준과 민수가 동시에 놀랐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모으셨구나. 민수가 감탄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어상해졌다. 그럼 민호가 3억을 받는다는 얘기네. 민준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집이 3억보다 가치가 있나? 글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민수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공장은 어떻고? 공장도 임대라서 실질적으로는.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끼어들었다. 잠깐, 그럼 민호가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냐?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당황했다. 아버지가 정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정하신 거라고?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불공평하게 정하라고 하셨어? 불공평하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안 해봤다고?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3억을 받으면서 안 해봤다고? 형님, 민호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저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정하신 거면 그대로 따를 거예요. 그래, 그럼 포기하겠다는 거야? 민준이 다그쳤다. 포기가 아니라 민호가 말을 못 이었다.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다. 형, 너무 그러지 마. 아버지가 정하신 거잖아. 아버지가 정하셨다고 해서 다 옳은 거야? 민준이 반박했다. 아버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실수라고? 민수가 황당해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신 건데 그걸 실수라고 하는 거야? 신중하게? 민준이 비웃었다. 그럼 이게 신중한 결정이야? 장남인 나는 집만 받고 막내는 3억을 받는 게 형은 집을 받잖아. 민수가 반박했다. 집도 재산이야. 집이 3억만큼 가치가 있어? 민준이 따졌다. 그리고 유지비는? 세금은? 집을 받으면 계속 돈이 나가는 거라고. 그럼 형은 뭘 원하는 거야? 민수가 물어봤다.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뜻이고 뭐고 우리끼리 다시 정하자. 형님. 민호가 슬픈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다.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아버지 뜻? 민준이 화를 냈다. 그럼 아버지가 너만 편애한 게 맞다는 거네? 편애요? 민호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저를 편애하셨다고요? 그럼 뭐야? 민준이 다그쳤다. 왜 너만 3억을 받는데? 저도 몰라요. 민호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하신 대로? 민준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럼 이 편지가 진짜 아버지가 쓴 게 확실해? 형? 민수가 놀라며 말렸다. 지금 뭔 소리야? 아니, 생각해봐. 민준이 흥분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편지를 미리 써두시는 분이셨어? 그리고 하필 민호가 제일 많이 받게? 형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물어봤다. 설마 제가 편지를 조작했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그냥 의심스럽다는 거야. 민준이 고집을 부렸다. 형, 너무 심한 거 아냐? 민수가 민준을 말렸다. 아버지 필체를 누가 흉내낼 수 있어? 요즘에는 방법이 많잖아. 민준이 우기며 말했다. 그 순간 민호가 벌떡 일어서서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형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손 놔.
민준도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세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럼 왜 너만 그렇게 많이 받는데? 민준이 맞받아쳤다.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 불공평해도 아버지 뜻이면 따를 거예요. 민호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하지만 형님이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건 못 참아요. 두 사람이 서로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자 민수가 급히 말렸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두 사람은 민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절대 안 인정해. 민준이 소리쳤다. 아버지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정하실 리 없어. 그럼 어쩌라고요? 민호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반박했다. 제가 받기 싫다고 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민호야. 민수가 동생을 말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니에요, 형. 민호가 흐느끼며 말했다. 큰형님이 의심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억울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야. 민준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정하셨는지. 그때 민수가 편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형, 이거 봐. 민수가 편지 뒷면을 가리켰다. 여기에 날짜가 적혀 있어. 3년 전이야. 3년 전? 민준과 민호가 동시에 물어봤다. 그럼 아버지가 3년 전에 이미 이 편지를 써두신 거네. 민수가 말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3년 전. 민호가 기억을 떠올리려 했다. 아, 그때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셨잖아요. 맞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왔다고 걱정하시던 때. 그럼 그때 미리 이런 편지를 쓰신 거구나. 민준도 이해했다. 하지만 여전히 편지 내용에 대한 불만은 남아 있었다. 그래도 이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3등분을 고집할 거야. 형? 민호가 실망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다. 그럼 아버지 뜻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 뜻도 중요하지만 공정성도 중요해. 민준이 반박했다. 그런 민준을 바라보는 민수와 민호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형,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민수가 물어봤다.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민호가 놀랐다. 형님이 지금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할 생각 없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랑 상의해보고 연락할게.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이 집을 나갔다. 남겨진 민수와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형,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다. 모르겠다. 민수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글씨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오히려 형제들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런 결과를 원하셨을까? 민호가 중얼거렸다. 아마 아닐 거야. 민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세 형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누구도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을 편지가 오히려 가족을 분열시키는 씨앗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편지에 숨겨둔 진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정말로 변호사를 만났고 유산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민수와 민호에게 온 문자 메시지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유산 분할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 문자를 받고 민호는 하루 종일 울었다. 정말 형제가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럴 줄 알았어. 민수가 동생을 달래며 말했다. 형 성격상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형님도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민호가 훌쩍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날 저녁 민수가 민호에게 전화를 했다. 민호야, 내일 저녁에 형이랑 만나자고 해볼게. 형님이 만나주실까요? 모르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디서요? 아버지 집에서. 우리 세 형제만. 다음 날 저녁 놀랍게도 민준이 나왔다. 아버지 집 거실에서 세 형제가 다시 마주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뭘 더 얘기하겠다는 거야?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됐어. 형, 정말 이래야 하나? 민수가 간절하게 물어봤다. 우리가 법정에서 만나는 게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너희가 아버지 편지에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아버지 편지가 뭐가 잘못됐어요? 민호가 물어봤다.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신중하게? 민준이 비웃었다. 민호야,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내가 3억을 받는 게 신중한 결정이라고? 저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뜻이니까 따르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 뜻?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너만 그렇게 편애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 편애가 아니에요. 민호가 소리쳤다. 왜 자꾸 편애라고 하세요? 그럼 뭐야? 민준이 다그쳤다. 장남인 나는 집만 받고 너는 3억을 받는 게 공평해? 공평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외쳤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다고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다. 형들, 잠깐만. 우리 이렇게 싸우려고 만난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려고? 민준이 차갑게 물어봤다. 형, 우리 진짜 마지막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쌓아온 불만들. 불만? 민준이 반문했다. 내가 뭔 불만이 있어? 있잖아, 형. 민수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형은 평소에 우리를 무시했어. 무시? 민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언제 내가 너희를 무시했어? 항상이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장남이라고 늘 권위적으로 굴고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그게 무시야? 그럼 뭐야? 민수가 반박했다. 아버지 일로도 그랬잖아. 항상 형 혼자 결정하고 우리한테는 통보만 했어.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었으니까. 민준이 변명했다. 장남으로서, 장남으로서?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형, 21세기에 무슨 장남 타령이야? 타령이 아니야.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희생? 이번에는 민호가 끼어들었다. 형님이 뭘 희생하셨어요? 뭐? 민준이 민호를 돌아봤다.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해? 저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희생하셨는지. 순간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희 둘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공격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형, 우리도 할 말이 있어. 뭔데? 형은 평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 민수가 직격탄을 날렸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자기 중심적?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언제? 항상이야. 민호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형님은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어릴 때 얘기를 왜 지금 해?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때는 다들 어렸으니까. 어렸다고 달라져요? 민호가 반박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아버지 편지를 보고도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하시고 내 생각대로. 민준이 화를 냈다. 그럼 너는 정말 양심적으로 그 편지가 공평하다고 생각해? 공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뜻이 중요한 거라고요. 아버지 뜻이면 다 맞는 거야? 민준이 다그쳤다. 아버지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 그 말에 민호가 충격을 받았다. 형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편애했다는 건 사실이잖아. 편애가 아니에요. 민호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호야. 민수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형.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큰형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나는 사실을 말한 거야. 민준이 여전히 냉정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휘둘린다고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형님은 감정이 없으세요? 있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민호가 비웃었다. 형님이 현실적이세요? 뭐?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갑자기 당당해졌다. 형님이 그동안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는지. 내가 뭘 안 했다고? 민준이 발끈했다. 돈도 드렸고. 돈? 민호가 끼어들었다. 형님이 매달 100만 원 드렸다고 하셨죠? 그래. 거짓말이에요. 민준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형님이 주신 돈은 1년에 명절 때 50만 원씩이었다고. 순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그리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민호가 계속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형이랑 형수님은 거의 매일 안부를 물어보셨고요. 민호야, 그만해. 민수가 동생을 말렸다. 아니에요, 형.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다 말할 거예요. 민호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큰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저한테 하신 말씀 알아요? 뭔데?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민준이가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민준이 말이 없었다. 외로우시다고. 장남이라서 기대가 크신데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네.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형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신다고도 하셨어요. 이해한다고? 네. 큰아들이라서 부담이 클 거라고. 그래서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에 민준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호가 계속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왜 그렇게 나누셨는지 아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다. 집은 형님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가정이 있으니까. 공장은 둘째 형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그리고 현금은.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현금은 제가 아직 기반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민수가 물어봤다. 아버지가 진짜 원하신 건?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았으면 하는 거였어요. 서로 도운다고? 민준이 되물었다. 네. 집은 형님이 받지만 혼자 관리하기 힘들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공장은 둘째 형이 맡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제가 도와드리고, 현금은 제가 받지만 형님들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나눠드리고, 세 형제는 모두 말이 없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였어요. 민호가 흐느끼며 계속했다. 우리가 각자 받은 걸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 민호야. 민수가 동생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그래서 편지도 그렇게 쓰신 거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민준을 바라봤다. 큰형님이 가족을 지키시고 둘째 형님이 생활을 책임지시고 저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라고. 민준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형?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민준이 손을 내리자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뜻이셨구나. 형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저는 정말 형님을 이기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안하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나 봐. 형? 민수도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네. 세 형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이 물어봤다. 벌써 법적 절차를 시작했는데 취소하면 되잖아요. 민호가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취소하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민준이 확인했다. 네. 그리고 정말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민수도 동의했다. 우리가 진작 이렇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늦지 않았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그때 민준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런데 민호야, 아버지가 혹시 다른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 다른 말씀이요? 응. 뭔가 더 중요한 얘기 같은 거.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럼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뭔데? 아버지가 편지를 한 통 더 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편지를 더? 민수가 놀랐다. 어디에?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정말 화해했을 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지금? 민준이 물어봤다. 우리 찾아볼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세 형제는 다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서로 협력하면서. 그리고 30분 후 민수가 아버지 침실의 성경책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이것 같은데? 봉투에는 진짜 화해했을 때 읽어라라고 적혀 있었다. 열어보자. 민준이 말했다. 세 형제는 다시 거실에 모여 앉아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내용에 모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음 편에서. 그날 밤 세 형제는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서 함께 밤을 샜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민호가 중얼거렸다. 보고 계실 거야. 민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거고. 민준도 동의했다. 우리가 드디어 철이 든 것 같으니까. 세 형제는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첫 번째 진짜 화해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세 형제는 어제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아버지 집 거실에 모여 앉았다. 손에는 진짜 화해했을 때 읽어라라고 적힌 두 번째 편지가 들려 있었다. 정말 열어봐도 될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우리 진짜 화해한 거 맞지? 맞지.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그럼 열어보자. 민수가 말했다. 봉투를 열자 또 다른 편지가 나왔다. 그런데 이 편지는 첫 번째 편지보다 훨씬 두꺼웠다. 우리 아들들에게 마이너스 두 번째 편지.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진짜 화해를 한 것이다. 첫 번째 편지를 보고 싸우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너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사실 아버지에게는 첫 번째 편지에 쓰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다투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하는 형제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다. 너희에게 시련을 주자. 재산 분배라는 시련을 통해 너희가 진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랐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사실 일부러 불공평하게 써놓은 것이다. 민준이가 화를 낼 것도, 민수가 중재하려 할 것도, 민호가 상처받을 것도 다 예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를 믿었다.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거라고 믿었다. 이제 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말하겠다. 첫째, 집과 땅은 세 형제 공동 명의로 한다. 하지만 민준이가 우선적으로 거주권을 갖는다. 나중에 민준이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민수나 민호가 사용해도 좋다. 둘째, 공장과 사업체도 세 형제 공동 소유로 한다. 하지만 민수가 운영을 담당한다. 이익은 세 명이 똑같이 나눈다. 셋째, 현금과 적금도 세 명이 똑같이 나눈다. 다만 민호가 결혼할 때까지는 민호가 조금 더 많이 갖는다. 하지만 이것도 진짜가 아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따로 있다.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형제의 사랑.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진짜로 남기는 것은 이것이다. 집 뒤편 감나무 아래를 파보아라. 거기에 너희를 위한 선물이 있다. 하지만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던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너희 모두 아버지의 자랑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다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세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동시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였구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화해하는 것도 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셨는지. 민수도 감탄했다. 형이 화낼 것도 내가 중재할 것도 다 아셨어. 저희를 위해서 이런 계획까지.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감나무 아래에 뭐가 있을까? 민준이 궁금해했다. 한번 봐볼까? 그러자 세 형제는 삽을 들고 집 뒤편으로 향했다. 오래된 감나무 아래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앉아 계시던 그곳을 파기 시작했다. 한 30cm 정도 팠을 때 삽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이거다. 플라스틱 박스가 나왔다. 방수가 되도록 꼼꼼히 포장되어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세 개의 통장이었다. 각각 민준,
민수, 민호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들. 각 통장에는 5천만 원씩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민수가 놀랐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 두 번째는 또 다른 편지였다. 너희 각자를 위한 편지들이다. 개별적으로 읽어보아라. 세 개의 봉투가 있었다.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 자신의 봉투를 열었다. 민준아, 너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다. 장남이라는 부담감에 때로는 가족들에게 거칠게 대했지만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안다. 너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 뿐이다. 이 돈으로 현우 대학 등록금 걱정 말고 수진이와 함께 여행도 가거라.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너 자신도 돌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좋은 형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민준이 편지를 읽으면서 목이 메었다. 민수의 편지. 민수야, 너는 항상 평화주의자였다. 형과 동생 사이에서 중재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이 돈으로 공장도 확장하고 은주와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어라. 내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돌봐줘서 고마웠다. 지은이와 지연이에게도 전해다오. 할아버지가 너희를 무척 사랑했다고. 민호의 편지. 민호야, 너는 아버지의 늦둥이이자 막내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혹시 형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지만 너 역시 내 나름대로 아버지를 사랑했다. 이 돈으로 이제 정착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도 꾸려라. 아버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내 결혼 문제였는데 이제는 걱정 말고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세 형제는 각자의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아버지가 우리 각자를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구나. 민준이 감동하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 민수도 고개를 저었다. 이런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때 상자 맨 아래에서 마지막 물건이 나왔다. 오래된 사진첩이었다. 사진첩을 펼쳐보니 세 형제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다. 함께 놀던 사진, 생일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리고 각 사진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민준이 첫걸음마 마이너스 형이 되어서 기뻤다. 민수 돌잔치 마이너스 순하고 착한 아이. 민호 100일 마이너스 늦둥이 막내. 온 가족의 보물. 세 형제 함께 마이너스 내 인생 최고의 선물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작년 아버지 생신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 2024년 마지막 생일. 세 아들이 모두 와줘서 행복했다. 이 사진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아다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민준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못된 아들들이었네. 이제라도 효도하자.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자. 네. 민호가 힘차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가끔씩 모이자.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좋은 생각이야. 민준이 동의했다. 매달 한 번씩은 여기서 만나자. 형수님들과 조카들도 데리고 와요. 민호가 제안했다. 아버지가 가족들 보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수도 좋아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해서 상을 차렸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호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가 주신 진짜 선물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민수가 덧붙였다. 사랑이었네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사이좋게 살게요. 민준이 약속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아들들이 될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촛불이 깜빡였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들으셨나 봐.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기뻐하시는 것 같아. 식사를 마친 후 세 형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떻게 살까? 민준이 물어봤다. 아버지 뜻대로 할 거야. 민수가 대답했다. 집은 형이 우선 사용하고 공장은 내가 운영하고 민호는 결혼 준비하고 하지만 모든 건 공동 소유로. 민호가 덧붙였다. 서로 돕면서 그리고 매달 여기서 만나서 아버지께 안부 인사드리고. 민준이 말했다. 가족회의도 하고. 좋아.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전혀 아쉽지 않았다. 내일 또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진짜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첫 번째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 집에 세 형제와 각자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수진과 현우, 은주와 지은이, 지연이, 그리고 민호까지.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지은이와 지연이가 영정 앞에 인사했다. 삼촌들이 이제 안 싸워요. 정말 사이좋게 지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모두 웃었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민준이 말했다. 우리가 드디어 철이 들었으니까. 늦었지만 말이야. 민수가 웃으며 덧붙였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호가 깜짝 발표를 했다. 형들, 그리고 형수님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모든 사람이 민호를 바라봤다. 저, 결혼 약속했어요. 정말? 민준이 깜짝 놀랐다. 언제? 지난주에. 회사 후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축하해. 민수가 박수를 쳤다. 아버지가 제일 걱정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수진과 은주도 기뻐했다. 언제 인사시켜 줄 거야? 다음 달 가족 모임 때 데려올게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께도 인사드리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민준이 감동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서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세 형제만 남았다. 정말 좋은 하루였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도 기뻐하셨을 거야. 매달 이렇게 모이니까 좋다. 민호도 만족했다. 진짜 가족 같아. 우리 원래 가족이지.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다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세 형제는 아버지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민호가 말했다. 내일도 사이좋게 살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민수가 덧붙였다. 평생 형제로 살게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그 순간 또다시 바람이 불어왔다. 촛불이 깜빡이면서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다. 영정 속 아버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미소처럼 보였다. 새 아들이 드디어 진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듯한 평안한 미소.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 그것은 돈도 집도 아니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형제의 사랑. 그것이 김기태 아버지가 새 아들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새 형제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진짜 유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였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바람 소리에 실려온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세 형제의 마음속에 영원히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다.